안녕하세요. 시계편 손자병법 지금 강의 지금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3강인데요. 시계편의 오사 7개를 지난번에 강의하다가 이제 강의가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7개를 알아볼 텐데요. 우선 시계편의 손자병법은 1편부터 1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 1편이 시계편인데요. 이 시계편의 주요 내용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손자는 그의 병법서에서 제일 먼저 머리꾸로서 국지대사 사생지지 조망지도 불가불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자는 국지대사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생사와 존망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는 화두를 꺼냈죠. 그래서 국가의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어떤 문제라는 첫 귀절을 이제 어, 첫 귀절로 이제 삼았죠. 자,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손자 병법을 우리가 읽을 때 정확하게 손자의 어떤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춘추 시대에 이 병법서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원정작전이라는 어떤 춘추 시대의 전쟁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손자병법을 읽어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손자병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춘추 시대에 이제 오나라의 군사 함려의 군사였고요, 책사였죠. 그리고 이 손자병법은 당시의 춘추 시대는 이제 제후들이 패권을 다루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은 원정작전이라는 그런 어떤 원정이라는 어떤 작전의 속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먼 나라를 원정해서 결국은 결정적 어떤 공격 작전, 결전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제후국 간의 같은 민족들인 제후국 간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전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우리가 손자병법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손자병법 본문이 6,109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자가 병법서를 저술을 하면서 세세하게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본인의 어떤 전쟁관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손자병법의 어떤 진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1편부터 13편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조각들을 잘 퍼즐을 맞추어서 결국은 손자의 사상을, 우리가 깊이 있는 사상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손자병법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주로 이제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손자병법이 씌어졌던 이런 시대적 배경과 춘추시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세 가지 어떤 전쟁의 양상, 원정이라는 전쟁, 그리고 결전이라는 어떤 형태의 전쟁, 그리고 이제 내전이라는 어떤 시빌워라는 이런 어떤 성격의 기차에서 군사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손자병법을 좀 해석하고자 하는 게 이 강의의 어떤 초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강의에서는 손자병법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시계편을 강의를 했는데, 시계편에 워낙 내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오사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시계편의 주요 내용이 바로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서 6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다라는 화두를 끝냈고요. 여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요, 이러한 화두를 손자가 꺼낸 자세한 내용은 제2강에 보면 자세하게 우리가 시대적 배경, 이 자세하게 상수를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궁금하신 분은 그 제2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전쟁은 굉장히 이제 국가의 존망을 다투는, 생존과 존망이 걸린 중대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어떤 화두를 꺼내면서 결국은 나머지 뒷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러한 그러면 전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그 이해 후속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게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시기의 마지막 핵심은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성산을 판단해서 전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이 시계편의 마지막 최종 결론인데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시계편 전체가 이제 전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계편의 내용이 오사가 뭐 도천지장법이고 칠계가 어떤 내용이고 이런 어떤 단편적인 어떤 내용, 원문의 어떤 내용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계편이 왜 쓰여졌고 그리고 시계편의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성산을 판단하여 전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화두로 이제 전쟁은 국가의 어떤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라는 화두를 던져놓고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느냐 어떤 논리적인 어떤 계산과 논리의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사라는 것을 도천지장법 이것도 2강에 자세하게 이제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강을 참조하시고요. 오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오사를 기준으로 해서 도출한 오사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국내적인 역량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게 바로 오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오사는 국내적 역량 판단의 요건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이제 도천지 장법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요건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이 이제 7개 부분인데요. 이 오사를 기준으로 도출된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적국과 우열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자병법 시계편에는 뭐 7개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용에 보면 7가지의 요소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사의 요건을 가지고 7가지의 요소를 동원해서 적과 서로 우열. 여기서 말하는 우열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협소한 개념인 군사 어떤 상대적 전투력이나 이런 군사 부분에 치중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총체적인 역량을 이야기하는 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편과의 국력을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교하는 요소가 7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7개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7가지 뭐 요소 7개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제 7개라는 말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저는 뭐 7개, 7가지 요소 이걸 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개를 가지고 적과 우열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사는 순수하게 나의 역량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 7개는 이제 적과의 우열, 상대적인 어떤 역량, 우열을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손자병법의 시계라는 말이 이 계가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해석자들은 이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뭐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시계 내용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러한 오사를 가지고 국내적인 역량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7개의 요소를 가지고 오사를 기초로 해서 7개의 요소를 가지고 적과의 어떤 상대적인 역량을 또 우열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평가와 비교와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를 저는 뭐 계산을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시각에서 계획이라는 어떤 이런 측면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해설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것은 뭐 전적으로 개인들의 견해에 다른 것이니까요. 뭐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저는 이 계를 여기서는 이제 계산을 한다 또는 비교를 한다, 평가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더 셈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말 개자로 이렇게 저는 뭐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사와 7개를 가지고 결국은 나의 역량과 상대국가의 어떤 역량을 우열을 이제 비교를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우세해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세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함을 이용해서 세를 형성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기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 용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병을 할 때 궤도, 속임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속임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계산과 이러한 어떤 오사와 칠계와 그리고 유일한 세를 형성해서 이 세를 형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속임수를 써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성산을 판단해서 전쟁의 성부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부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1번부터 6번까지의 어떤 이 논리적인 흐름이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 시계편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 시계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오사와 칠계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세 속임수 기만 작전 이런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 하나를 우리가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각이지만 이 논리적인 흐름 전개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2강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제 오사까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번부터 7개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계편에 이제 3번인 이제 적과 우열을 비교하라 7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이제 상대국과의 우열을 비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적과 우열을 비교하는 7개의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함의와 그 다음에 군사 사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본문을 보시죠. 고로 교지 이계하여 이색 기정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 결과를 7가지 요소로 비교해서 그 정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2강에서 이야기한 오사 도천지장법이죠. 우리가 국내적인 역량을 판단하는 요건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도천지장법이었는데요. 이 오사로서 국내적인 역량을 판단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7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유불리점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과 나와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우열을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7가지 요소가 어떤 내용이냐면 왈, 주숙, 유도며 장숙, 유능이며 천지, 숙덕이며 법령, 수행이며 해서 이제 우선 4가지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병중, 숙강이며 사졸, 숙련이며 상벌, 숙명인가 2차로 지승, 부인이라 이렇게 7가지 이제 7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요소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적과의 우열을 비교를 해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주숙유도라는 것은 이 임금이 누가 더 도가 있냐는 것이죠. 이 도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결국은 백성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즉 백성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결국은 전쟁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왕이 그러한 리더십 민심을 읽고 민심을 이끌 수 있는 이런 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임금의 이제 포커스를 군주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요소가 장숙 유능인데요. 장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수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천시와 지리를 누가 더 잘 이용하느냐. 천지 숙덕이죠. 그 다음에 법령 숙행인데요. 법과 명령이 누가 더 잘 시행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누가 더 강하냐라는 내용이 이제 5번째 요소고요. 병중숙강이죠. 누가 더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사졸 숙련 장병이 누가 더 잘 훈련이 되어 있느냐라는 게 이제 6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벌이 누가 더 밝게 행해지는가 이 상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7가지를 가지고 이제 상대국가의 우열을 비교해 보면 결국은 성부를 알 수 있느니라 지성부인이라 그랬죠. 이런 7가지를 가지고 적국가의 상대적 우열을 가려보면 결국은 우리가 성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7가지 요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2강에서 1강과 2강에서 강의했다시피 시계편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1번, 2번까지 이제 오사를 가지고 우리가 국내적 역량을 파악하고 오늘 방금 이야기한
이 세 번째 7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적과의 상대적 어떤 우열을 가려보면 결국은 승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과정을 다 거쳐야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이제 전쟁을 승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쟁을 결심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게 바로 시계편이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7가지 요소 오사의 기초에서 국내적인 역량을 판단하고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상대국가의 우위를 이렇게 비교 판단해보는 이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7가지 요소 혹은 7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7개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 7개에 나오는 군사 사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는 전쟁 이전에요. 군주가 승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판단해야 할 요소로 우리가 앞에서 도천지장법이라고 오사를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오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쟁 승리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7가지 요소를 이제 우리가 손자가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클라우제비츠는요, 이 손자가 이야기한 이런 개념을 클라우제비츠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전쟁론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면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하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 국민, 군. 이 정부와 국민과 군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전쟁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인데요. 서양을 대표하는 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손자가 2500년 전에 설파한 손자병법 간에 상당한 어떤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자의 사상을 클라우제비츠는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 국민, 군이 어떤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정부, 국민, 군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정부가 제시하는 정치적 목적의 합리성을 가진 어떤 유능한 정부와 전쟁 지도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 이 정부를 믿고 따르는 이런 합리적인 어떤 정치적 목표를 제시한 정부를 믿고 따르는 지지하는 어떤 국민들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패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은 클라우제비츠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우연과 마찰로 가득한 어떤 불확실성의 세계라고 늘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굉장히 우발적인 상황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연의 연속이고요. 전쟁이라는 게 또 마찰의 연속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마찰은 뭐냐면 어떤 장애되는 요소. 전장에서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찰로 표현한 겁니다. 어트루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연과 마찰의 연속인 어떤 불확실성의 어떤 상황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승리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군이라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군사적 천재성이라고 밀리터리 지니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것이 바로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자, 손자가 이야기하는 이 오사와 삼위일체가 비록 뭐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 클라우제비처의 삼위일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손자가 지금 이야기한 7가지 요소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의미를 좀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클라우제비처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에서는 어떤 정부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치 목적의 합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내는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요. 손자의 이제 7가지 요소에서는 이제 군주와 그 다음에 법령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부의 요소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했던 군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군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의 7가지 우리가 장수의 역할, 천지, 군대, 훈련, 상벌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군의 어떤 7개에 속하는 손자의 어떤 것은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군의 역량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한 국민의 측면에서는 손자는 이제 역시
도천지 장법에서 결국은 군주의 능력 일곱 가지 7기에서는 백성들과 한 몸의 백성들이 전쟁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민심을 다독이고 또 민심을 전쟁에 이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군주의 능력을 손자는 이야기했죠. 물론 백성이 손자는 전쟁의 주체로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손자 시대, 춘추 시대에서는 군주의 전쟁이지 백성의 전쟁이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클라우제비츠 시대의 전쟁은 국민의 전쟁이었어요. 그죠?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총력전의 형태로 가는 그런 길목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국민 개병제를 통해서 결국은 국민의 전쟁의 시대였고요. 손자가 있었던 춘추 시대는 훨씬 그 이전에 국민이 어떤 전쟁의 주체가 아닌 왕이 전쟁의 주체이고 왕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전쟁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국민들은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죠. 백성들은 전쟁을 피하려고 그러고 수동이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군주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을 잘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는 여기서 백성들을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클라우제비치가 강조했던 어떤 국민의 역할과 손자가 강조했던 백성의 역할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백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손자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군주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군주가 상당한 어떤 민심을 잘 다독이고 또 백성들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군주의 역량 측면을 놓고 볼 때는 여기서는 이제 이 국민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국민이 손자가 말하는 어떤 군주의 어떤 백성을 끌어들이는 능력 이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제 손자는 군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에서는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이 세 요소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제 이루고 있다면 손자의 전쟁에서는요 군의 역할이 월등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여러 2편 작전편이나 또 마지막 13편 용감편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자 살펴보겠지만 이 손자의 전쟁에서 이 중심은 단연 장수입니다. 우리가 작전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제 2편이 시계편 다음에 이제 작전편이죠. 이 작전편에서는 군수 문제를 책임지고 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수가. 그리고 뒤에 이제 군쟁편에 가면 우직지계의 기동 그러니까 결국은 우직지계라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척후방 어떤 기동 간접 접근 전략의 어떤 개념인데요. 군쟁편에서는 또 우직지계의 기동 이런 것들이 장수가 우직지계의 기동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구지편에 가보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까지인 전쟁 수행의 핵심 주체는 다름 아닌 장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손자병법의 주인공은 군주도 백성도 아닌 장수인 반면에 클라우제비치는 정부와 국민과 군이 어느 정도 균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7가지 요건을 가지고 이제 적국가의 우열을 비교해 보아야 된다는 7개의 내용과 그리고 7개의 어떤 군사 사상적 의미를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다음 유리함을 이용해서 세를 형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본문의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을 이용해서 세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전쟁은 굉장히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이기 때문에 불가불찰려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요건으로 국내적인 역량을 잘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이를 기초로 해서 그 결과를 결국 국내적인 역량을 결국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적국가의 상대적인 어떤 우열, 즉 국력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그게 7가지 이제 요건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5사와 7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난 다음에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유리함을 이용해서 세를 형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세가 우리가 뭐 공격 기세라든지 이런 모멘텀 이런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자, 본문을 보면요. 계리 이청하고 내위 지시하여
이좌 기weni 이 세자는 즉 세자 세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세자라는 것은 세자는 1, 2, 이 죄권냐 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개가 이루면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건 셈을 해보니까 오사와 칠개를 가지고 셈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개가 괴이 아닌 셈이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계편에서 개라는 의미가 자 개가 이루면 즉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 이 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를 만들어서 그 어떤 계산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불리한 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 개의 외적인 발휘를 도와야 하나니 이게 이제 원문을 좀 가급적이면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쓰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자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 이제 이 직역을 한 거라서 말이 어려운데요. 그 개의 외적인 발휘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셈을 해보니까 오사와 칠개를 가지고 셈을 해보니까 유리한 것도 있고 또 불리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불리한 점은 결국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라는 것은 이러한 분리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불리한 것을 우리가 이롭게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여건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형세에 맞는 여러 가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뭐 임기응변으로 재군을 뭐 해석하는 여러 학자나 해석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승리의 기회, 즉 opportunity, 그죠? 하나의 그 victorious opportunity. 그 다음에 어떤 주도권 장악, 주도권 장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오사와 칠개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은 쇠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 쇠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리한 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불리한 것을 이롭게 만들도록 어떤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쇠를 형성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쇠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게 작은 개념의 어떤 공격 부대가 공격을 기세를 유지해서 계속 전투부대를 운용하는 용병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거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결국은 쇠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보다 어떤 상위적인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다음에 전략적 측면에서의 어떤 쇠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계편에 이 쇠를 형성한다는 이것은 뒤편에 나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손자의 군형편이나 또는 병세편과 우리가 연결해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편부터 13편까지가 하나의 챕터가 각각 연결이 되어 있어요. 1강에서 이야기했다시피 1편 시계편으로부터 13편까지는 전쟁술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용병술, 그 다음에 부대의 기동, 결전, 그 다음에 정보전까지 이렇게 쭉 전쟁을 수행해가는 당시의 춘추시대에서 원정작전과 그 다음에 결전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전을 패국 간의 제후국들 간의 패권을 다투는 이런 내전의 성격을 갖춘 전쟁의 양상 속에서 결국 원정을 출발하기 전 단계부터 원정을 출발하는 전 단계부터 원정에 돌입한 단계, 원정을 수행해서 결전을 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쭉 1편부터 13편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된 저술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1편, 2편, 3편, 4편을 13편까지를 독립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해석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6109자라는 짧은 본문에 손자가 세세하게 그러한 논리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해 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전체적인 논리적인 흐름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편에 나오는 단순한 유리함을 이용해서 쇠를 형성한다는 것도 뒤편에 나와 있는 군형편과 병세편하고 연결해가지고 손자의 전쟁 수행 개념을 이해를 해야 비로소 이 쇠를 형성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손자는 첫 문장에서 이제 앞에 7가지 요소에 대해서 계산과 비교 결과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유리함을 이용해서 쇠를 형성하고 그러한 쇠를 형성함으로써
그 밖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7가지 이외의 요소들까지도 유리하게끔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세를 형성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손자의 전쟁 이론 가운데서 핵심적인 체계인 이 계, 리, 형, 세, 이것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 세를 형성한다는 제군이라는 이 한마디가 결국은 이 계리 형세라는 손자의 어떤 이런 전쟁 이론 가운데 핵심적인 어떤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먼저 피하의 역량을 계산하고 비교한 다음에 우리가 유리해서 성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균형을 갖추고 이게 형이에요. 균형을 갖추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역량을 계산해서 비교를 한다는 게 개예요, 개. 그죠? 547개 할 때 이 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성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이게 이예요. 이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이득을 바탕으로 해서 군형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군형.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투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군사는 어떻게 운용해가고 진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군형. 이게 군형편이에요. 군형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을 교란해서 압도적인 병세, 압도적인 어떤 전투력을 운용해서 국력을 이용해서 병세를 형성해서 몰아친다는 게 이게 바로 손자의 전쟁 이론 가운데 핵심적인 체계가 바로 이 계리 형세의 체계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시계편에. 그래서 시계편에 사실은 시계편의 이 짧은 내용이 전체적인 손자병법의 어떤 체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손자는 또 이 형을 뭐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뒤에 이제 군형과 병세편의 논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려를 해본다면 이러한 계리 형세를 우리가 계리 형세를 연계해서 보는 것이 이제 연계해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손자는 큰 틀에서 자 우선 계산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유리함을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놀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계편의 내용인데 여기 이제 형은 내용이 빠졌는데 형은 뒤편에 이제 이 세의 형이라는 것은 진영을 갖추는 형은 계리 형세에서 형은 이제 결국은 형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뒤편에 나오는 군형과 병세편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형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계편에 나오는 내용도 뒤편까지를 고려해서 보면 계리 형세에 대한 어떤 전쟁 수행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그러면 세가 왜 중요한가? 세가 왜 중요한가? 자, 만약에 세를 형성하지 못하면요. 사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9가지, 7가지 요소 있죠. 7개. 이 7개 요소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들, 이런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적의 예비대가 있다든지 추가 투입되는 병력이 있다든지 뭐 동맹군이 또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동맹 세력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아군에게 이미 유리하게 형성된 어떤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가 형성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이 세의 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자 기회,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자 기회 앞에 나왔죠? 한번 볼까요? 이자 기회, 이 이자 기회가 결국은 이제 뭐 직역을 해서 이렇게 외적인 발휘를 도와야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 이자 기회가 뭐냐면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우발적 요소가 등장하더라도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것,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재군이라고 그랬어요. 재군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의미가 바로 재군의 의미는 우세를 달성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세를 달성한다, 상황을 장악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권과 재공권을 장악한다 이런 유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 2, 2 재권야 즉 세란 계산의 결과 판단된 유리함을 이용해서 어떤 승리의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란 유리한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앞에서 언급한 우리가 이 5사와 7가지 이 7개
요소를 비교한 결과 얻어진 유리함에서 비롯되는 게 바로 이 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유리함을 이용해서 일단 세를 발휘하게 되면요, 다른 여러 가지 우발적인 요소, 변수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세라는 거예요. 큰 개념이죠. 공격기 시야하고는 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세의 발휘는 곧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재권이라는 의미는요, 재권 앞에 보면 1, 2 재권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 2 재권냐, 여기서 재권이라는 의미는요, 결국은 우세를 달성한다 이런 어떤 의미거든요. 우세를 달성한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또는 상황을 장악한다는 것이고, 이제 재권 제고권과 유사한 의미인데요. 자, 이런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적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아군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도권이에요. 이니셔티브예요. taking initiative.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의미가 바로 적의 행동의 자유를, 적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전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 경기에 비유하면요, 상대방의 공격수를 완전히 우리 수비수가 묶어 놓는 거예요. 적의 행동을, 상대 선수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대 선수가 아무리 훌륭한 기량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의 공격수들은요, 행동의 자유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수비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아군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면 결국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전쟁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의미입니다. 재권이 바로 그런 의미고요. 이 재건을 위해서는 세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가 일단 형성이 되면 5, 4, 7기에서 미리 계산의 결과 우리가 불리하다고 한다는 판단되는 점들은 다 주도권으로서 장악함으로써 그러한 세를 형성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불리한 점들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리함을 이용해서 세를 형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심오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손자가 전후좌우의 맥락에서 자세하게 방금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군사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세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 굉장히, 그러면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냐? 어떻게 세를 발휘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편에 보면요, 군영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군영편하고 병세하고 허실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가서 자세하게 우리 설명하겠지만 우선 손자병법을 크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핵심적인 내용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군영편과 병세와 허실편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 세를 발휘할 수 있겠냐 하면, 우선 피와 역량을 계산한 결과 우리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런 유리함을 이용해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은 싸우기 위한 유리한 진영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군형은 그 군형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싸우기 위한 유리한 진영을 편성한다. 전투 편성, 그죠? 그 다음에 전투 편성과 그 다음에 부대 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편성하는 단계가 이제 군형이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형국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군형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군형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군형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군형을 갖춘다는 의미는 뭐냐면 싸우기 위한 유리한 진영을 편성하는 단계이고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형국을 만들어 놓는 것이요. 현대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전투 편성을 하고 주공과 조공과 예비들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배치를 유리한 위치, 유리한 지형에서 부대를 배치해서 싸우기 전에 일단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손자가 이야기하는 군형이라는 것이죠. 현대전에서도 똑같은 이 군형에, 손자가 이야기하는 군형의 개념을 적용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작전을 수행할 때 적용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군형의 개념입니다. 이 세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군형을 잘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압도적 승리를 위한 형국을 만들어 놓는 여건 조성을 미리 해놓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적의 약한 부분에 압도적인 병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군대를 배치하거나 또는 적을 유인해서 경멸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놓는 것이죠. 우리 화력 경멸지대를 만들어 놓는 게 이런 게 하나의 오늘날 현대전의 개념에서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지대를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거기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화력 계획을 병력과 화력과 기동을 이렇게 통합하는 것. 이게 현대전에 우리 싸우는 방어에서의 개념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손자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결국 군영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고 하면 뒤에 군영편에 보면 천길 위에 둑을 막아서 물을 저장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처럼 천길 위에 둑을 막아 물을 저장한다. 그러면 이 물을 둑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감찬 장군이 흥화진 전투에서 한 것처럼 고려의 3차 침입을 완전히 무찔렀던 이런 어떤 대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군형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세를 형성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이러한 군형을 바탕으로 결국은 이제 세를 형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형에서 세를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병, 기병으로 상대를 교란해서 흔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손자의 또 주장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속임수와 술수를 통해서 세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세를 극대화해야 된다. 자, 기병. 그러니까 우리가 병력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병력의 운용을 기가 막히게 뭐 기습을 한다든지 또는 적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방식으로 병력을 운용하고 그래서 상대를 교란하고 그 다음에 속임수나 술수를 통해서 세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임수나 술수를 포함한 비정상적 방책을 통해서 세회 발휘를 극대화해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를 발휘해서 우선 군형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세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세를 형성한 세를 발휘해서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는 맹렬한 기세로 몰아쳐 적을 단숨에 치는 것이 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가 발휘가 되면요 이좌 기회라고 그랬죠. 이좌 기회. 결국은 불리한 점들은 다 이 세가 형성이 되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좌 기회.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한 번 세가 형성이 되면 전장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마찰적인 요소, 그 다음에 우연과 마찰의 요소, 그 다음에 손자가 이야기한 이좌기외, 우리가 계산할 때 미리 계산할 때 유리함과 불리함을 판단할 때 불리한 점까지도 우리가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가 형성이 되면 극복할 수 있는데 이 세를 발휘한다는 것은 결국은 맹렬한 기세로 몰아붙여 단숨에 적을 무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분리점들은 이좌기회 우연과 마찰의 요소들은 다 그런 변수들은 다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이 바로 손자가 이야기하는 547개를 기초로 해서 세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군사 사상적인 의미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죠. 자, 그래서 이 세를 형성해야 된다는 의미의 군사 사상적인 의미는 서양의 기세와는 다른 겁니다. 이 서양에 말하는 기세는 결국은 모멘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속한 클라우제비츠나 여러 가지 서양의 군사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나폴레옹 시대로부터 클라우제비츠 그다음에 조미니 뭐 여러 군사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서양의 기세라는 것은요. 신속한 기동을 통해서 적의 취약점의 병력을 집중해서 돌파하거나 또는 적 후방으로 치고 들어가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기본적인 작전술인데요. 전략 전술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기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기세인데요. 그런데 손자가 말하는 세를 형성한다는 거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죠. 손자의 세는 뭐냐면 화력, 병력, 기동, 집중. 서양에서 말하는 이런 화력, 병력, 기동, 집중의 요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제 상황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군주, 장수, 지형, 심리, 사기, 군기 등 이런 비군사적, 비물리적 요소들까지 다 망라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2500년 전에 이 손자의 사상은 얼마나 위대하냐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도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오한 어떤 손자의 우리가 행관에 숨어 있는 손자의 어떤 전쟁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읽어내지 않고서는 사실은 손자 병법에 나오는 원문을 우리가 한자의 의미만 해석해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저히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자가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그 병법서에서 손자 병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편부터 13편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시각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원정이라는 어떤 작전 전쟁의 속성을 놓고 1편 시계편으로부터 원정에 돌입하기 전부터 원정을 개시하는 어떤 시점 그리고 실제로 원정을 가서 결정적인 어떤 전장터 결전을 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1편부터 13편까지를 우리가 쭉 연결해서 손자병법을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손자의 생각이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하는 이런 서양의 구사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조민이나 뭐 클라우제비츠나 또 앙드레 보프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서양의 어떤 기세하고 손자가 이야기하는 기세는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어떤 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사와 7개의 기초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세를 형성해야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어떤 화력, 병력, 기동, 집중 이런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비군사적인 비물리적인 요소들까지 다 망라하는 개념이 바로 손자가 세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가 형성이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불리한 점들은 이 세 형성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어떤 변수들은 다 마찰들은 다 제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서양의 기세와 손자의 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요. 참 갑자기 이제 이렇게 아주 큰 개념을 손자가 시계편에서 이야기하다가 전쟁은 뭐 국지대사라고 그래서 불가불찰자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 4, 7개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쉐를 형성한다는 이런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용병은 속이는 것이다 하고 아주 작은 개념의 어떤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손자병비 시계편을 읽다 보면 갑자기 큰 어떤 정치 군사적인 상위 개념에서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팍 들어서 왜 생뚱맞게 이 용병 이야기가 여기서 바로 나올까? 용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어떤 개념이란 말이죠. 군사력을 운용하는 전장에서 장수들이 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병력을 어떻게 운용하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것도 용병의 큰 개념이 아니라 용병의 일부분인 속임수 기만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굉장히 당황스럽죠. 손자가 과연 도대체 왜 갑자기 이게 이 궤도라는 이런 속임수라는 개념이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자, 우선 본문의 내용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보시죠. 자, 병자는 궤도야라. 자, 궤도야라. 자, 속인다는 개념이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일 괴짜죠. 궤도라, 고로, 능이, 시지불능하고, 용이 시지불용하며, 자, 군사행동이라는 것은 속임이 많은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능하면 능치 않은 듯이 보이고 능이시 이지불능이죠. 그 다음에 쓰면 쓰지 않는 듯이 보이며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쭉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근이 시 지원하고 가까우면 먼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이 시지근하며 멀면 가까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이 유지하고 이롭게 해서 유인을 하고 난이 취지하며 혼란하게 해서 적을 혼란시켜서 이를 이득을 취하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실이 비지하고 적이 어떤 대비가 충실하면 그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고 그죠? 강이 피지하며 적이 강하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고 그 다음에 노이 요지하고 노하게 해서 적을 노하게 해서 흔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이 교지하며 나를 낮추어서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오판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로 이제
적의 장수와의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이 편안하면 힘들게 하고, 여기에 이제 좀 원문에 대한 한자 음이 빠졌네요. 일이 노지하고 이런 뜻이에요. 일이 노지하고 그 다음에 친이 리지하며 공기무비하고 출기부의하나니. 자, 공기무비 출기부의가 나왔네요. 손자병법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이 문구가 바로 이 공기무비 출기부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노지하고, 자, 적이 편안하면 힘들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친이 리지하며 적이 서로 친하면 이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무비하고 대비가 없는 것을 공격하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리델 하트가 말이죠. 최소 저항선. 적이 대비하고 있죠. 적의 저항이 최소한 어떤 취약점, 척의 최소 저항선으로 기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최소 저항선이죠. 그 다음에 출기 부의하나니, 자, 뜻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최소 예상선이에요. 최소 예상선. 적이 쉽게 이야기하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최소 예상선으로 간접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의 정면에 강력한 곳에 우리가 부대를 쐐기를 박듯이 돌파를 하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손자는 그런 것을 굉장히 원치 않았어요. 부전선 사상을 주장을 했고, 이런 우직지게 이런 적의 취약점으로 기동해야 되고 뜻하지 않는 곳으로 기동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비하고 출기부의라는 의미예요. 이 리델 하트가 손자의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료에 의하면. 그래서 리델 하트가 바로 간접 접근 전략이 바로 이 손자병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여러 가지 연구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을 계속 보면요. 차는 병가 지승이라 불가 선전이 아니라. 자, 이것은 병법의 승리의 비결이니 먼저 전수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손자가 547개를 이야기하고 세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한 말이 바로 이게 궤도야라, 용병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서 모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갑자기 차원이 툭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느닷없이 했느냐. 이 용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계산 결과 나온 유리함을 이용해서 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적을 흔들어야 함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만을 통해서 적의 취약점을 노출시켜서 쇠 발휘 여건을 결국은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앞 단계가 쇠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기만을 통해서 적 취약점을 노출시켜서 여건을 조성해야 쇠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의 주도권을 박탈하고 물리적, 심리적으로 적을 수세로 몰아가야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갑자기 손자가 궤도를 이야기한 것은 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이 궤도야의 부분이에요. 궤도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의 주도권을 박탈하고 물리적, 심리적으로 적을 수세로 몰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속임수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손자병법을 지금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송자병법이 2500 기원전 500년 전에 춘추시대에 쓰여졌을 때 기본적인 어떤 전쟁의 배경이 뭐냐면 원정작전이었거든요. 자, 원정작전이 뭐예요? 결국은 먼 나라를 원정하러 가는 거예요. 오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러 가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초나라를. 그리고 오나라가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월나라를 공격하는 게 다 이 원정작전이거든요. 자, 이런 원정작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적의 주도권을 박탈하고 물리적, 심리적으로 적을 수세로 몰아가서 멀리 병력을 기동을 시켜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이런 어떤 쇠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쇠를 결국은 형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 미리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게 바로 이게 속임수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에서는
이 속임수가 오늘날 현대전에서의 김한과는 상당히 어떤 김한의 어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것이었다는 것이죠. 3000년 전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새를 형성하는데 이 속임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의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동이나 양공이라는 이런 좁은 범위의 어떤 밀리터리 디셉션, 군사 기만의 개념이 아니라요.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기만, 동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맹의 이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큰 어떤 개념의 어떤 속임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임수의 방법에는 전장 상황에 따라서요 무궁무진하게 많고 오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앞에서 전쟁은 국지대사다 그래가지고 쭉 화두를 던지면서 국내적인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사를 요건을 가지고 국내적인 역량을 진단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상대국가의 어떤 유불리점을 판단한 다음에 결국은 이런 분리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를 형성하는데 이 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속임수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용병술을 감점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손자가 제시한 거예요. 이를 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전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논리적인 흐름을 볼 때 이게 맞잖아요. 큰 개념에서 점점 좁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를 형성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 how to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뒤에 구체적인 어떤 이행 방법이 없으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자, 손자는 굉장히 큰 개념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구체적인 대안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이 궤도야 부분이에요. 용병술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궤도야 부분의 군사사상적인 의미는요. 기만에 대해서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기만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서양과는 다른 어떤 생각을 손자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손자는 용병의 근본은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클라우제비츠의 개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조미니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제비츠나 조미니와 같은 이런 서양 군사 사상과는 이 근본적으로 기만의 가치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어. 클라우제비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론에서 보면 전장에서의 기만 즉 속임수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적에게 타격을 줄 정도로 충분하고 철저하게 기만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제 들어가고요. 또 기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목적에 이제 부합되게 시간과 노력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 기만이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전투력을 오랜 시간 동안에 단지 어떤 작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부대를 운용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클라우제비츠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기만 작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뜻밖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기만에 사용된 이런 전투력을 결정적인 장소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런 데서는 기만 작전이 필수잖아요. 그죠? 여기서 손자는 클라우제비츠와 기만에 대해서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을 클라우제비츠가요. 적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계획과 명령을 하달한다든지 또는 적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이런 행위는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략은 이런 속임수는 야전 지휘관이 임의로 취할 수 있는 중요하고 어떤 독자적인 어떤 행동의 범주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만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견해입니다. 조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미니도 클라우제비츠와 마찬가지로 속임수로 종종 사용되는 이 양동작전, 데몬스트레이션이죠. 우리가 이제 기만에는 양동과 양공이 있습니다. 양동은 데몬스트레이션이고 양공은 페인트라고 그러는데요. 양동은 실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적을 눈으로 속이는 거예요.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강강수월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많은 병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또는 내과에 어떤 횟가루를 뿌려서 많은 어떤 식량이 있다는 것을 많은 군소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적에게 보여주는 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 무기나 강력한 무기를 적에게 시연함으로써 데몬스트레이션 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전쟁을 억제하는 이런 것들이 양동이고요. 실제로 인천 상륙작전에서 인천 서해에 상륙하는데 원산을 폭격한다든지 엉뚱한 방향에 폭격해서 적으로 하여금 오판을 일으키도록 만들게 하는 것은 이건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양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민이는 이런 양동이나 이런 양공 같은 이런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민이의 사료를 보면요, 양동 작전을 뭐 감행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양동 작전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부수적인 역할밖에 못한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결정적인 지점에서 성공을 거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서양의 군사 사상은 결정적인 기동으로 적의 취약점에 병력을 군사력을 전투력을 집중해서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적을 경멸하는 게 당시의 클라우제비츠, 나폴레옹으로부터 시작해서 클라우제비츠, 조미니 이런 서양 사상가들의 전통적인 군사 사상이었어요. 손자는 이런 그런 과정에서 기만에 대해서는 이러한 서양 사상가들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민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양동에 파견되는 병력이 그러니까 양동에 많은 병력이 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민이도 양동 작전을 뭐 주 작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보조적인 작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작전은 이 작전 지역이 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이제 모든 전투가 양동에 성공에 달려 있는 이런 바보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이 조민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제비츠나 조민이는 손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궤도야 기본적으로 용병은 속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손자와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서양의 군사 사상가 중에서도 이 리델 하트는 이 손자의 추종자였어요. 앞에서 우리가 간접 접근, 최소 저항선, 최소 예상선을 따라서 적으로 하여금 아군이 어디로 공격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기동로를 따라서 간접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리델 하트인데 이게 바로 우직지계의 손자의 어떤 기동의 묘미이고요. 손자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세를 형성해서 싸우는 방법을 리델 하트가 강력하게 어떤 인상을 받아서 적용한 거라고 그랬죠. 자, 이 속임수에 대해서도 리델 하트는 조미니와 클라우제비츠와 달리 굉장히 손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리델 하트는 이 손자의 속임수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리델 하트라는 사람이 이제 전략론, 스트래티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전략론에서 이 전략의 목표는 최소한의 전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최소한의 전투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교란을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교란시켜서 적의 저항을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 저항선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기동 방향과 목표 등을 속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목표 방향을 속여야 된다. 속임수 속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적이 예상하지 않는 지역, 적의 저항이 약한 지역, 이게 최소 저항선, 최소 예상선이에요. 최소 저항선과 최소 예상선. 그러니까 적을 속여서 이 최소 저항선과 최소 예상선을 따라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동은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도록 해서 적으로 하여금 어디를 방어해야 할지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죠. 리델 하트는 결국은 손자의 기만에 대해서 상당히 서포티브한 이런 애티튜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전쟁을 기만과 기습 없이 우리가 기만과 기습을 통해서 군사적 성공에 많은 어떤 기여를 한 게 우리 전쟁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도출해 나올 수 있죠. 1805년에 이 아우스트리츠 전투, 이에서도 나폴레옹이 러시아 군을 맞아서 의도적으로 우익을 약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주력이 우익 쪽으로 이제 기동을 하니까 결국은 러시아군을 속였죠. 프랑스군 주력을 러시아 중앙으로 진격을 시켜서 적을 양분해서 완전히 각계격파했는데 여기에서도 기만 방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자, 이런 기만 발전은 걸프전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당시 미군은 이제 해병도로 해금 쿠웨이트 영토에 배치된 이 이라크군을 상대로 우측에서 양동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을 완전히 교란 현혹을 속인 다음에 정작 주공은 우측이 아닌 좌측에서 대규모 부대 우회를 통한 포위 공격을 실시했죠. 그래서 기만의 가치에 대해서 이 손자와 리델 하트의 견해는 우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시계편에서 이야기하는 세를 형성하는데 세를 형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궤도, 속임수는 용병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이야기한 손자의 3000년 전의 이 생각은 굉장한 어떤 significant한 이런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죠. 넘어서 시계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본문을 우선 볼까요? 미전 이 묘산자, 즉 이제 앞으로 시계편에 처음에 이제 전쟁이 중요하다고 화두를 던지고 국내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5가지 요건인 오사를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어떤 역량을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이를 기초로 해서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상대적인 상대국가의 우열을 판단해 본 다음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세를 형성해서 하는데 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적을 속여야 된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성산을 판단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이 마지막 시계편의 마지막 부분이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전 이 묘산 승자는 자 묘사라는 말이 나왔네요. 득산다야오 미이전이 묘산 불성자는 득산 소ян이라. 자, 대체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조정회의 평가 묘산에서 이긴다는 것은 판단된 성산이 많은 것이요, 전쟁 전에 조정평가에서 이기지 못하면 판단된 성산이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논리적인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서 승부를 예측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성산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산이 승하고 성산이 많으면 승리하고 소산이 불승 이온 이황 무산화, 성산이 많으면 승리하고 성산이 적으면 승리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성산이 전혀 없으면 어떠하겠는가. 2차 관지하여 성부를 견이이니라. 자, 나는 이것으로서 전쟁의 승부를 미리 알 수 있느니라. 얼마나 자신감 있는 표현이에요. 클라우제비츠는요, 전쟁은 우연과 마찰의 연속이고 불확실성의 세계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쟁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전쟁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손자는 마지막에 시계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것으로서 전쟁의 승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이 엄청난 자신감이죠. 이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죠? 자, 이런 과정, 시계편에서 나오는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결국은 전쟁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나는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런 판단을 해보면 승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승 이후구전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개념이에요. 판단을 해보니까 내가 불리하고 성산이 없다 싶으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시계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에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시계편에서 나온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전쟁의 승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손자는 전쟁을 술보다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 거예요. 그죠? 과학적인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과학으로 본 거예요. 사이언스로 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마지막 부분의 군사사상적 의미를 보면요, 전쟁의 속성은 과연 과학인가 술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학과 술에 대한 어떤 전쟁의 속성에 대해서요, 손자하고 클라우제비츠는 서로 견해가 틀립니다. 손자는 과학의 영역에, 클라우제비츠는 술의 영역에 더 큰 비중을 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 클라우제비츠는 마찰과 우발 요소, 즉 우연이죠. 마찰과 우연이라는 이런 요소로 인해서 전쟁 실행 계획이 상당히 제한이 된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천재, 밀리터리 지니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서 독단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술적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손자는 이에 반해서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5사와 7개를 통해서 이제 계산과 비교를 통해서 성부 예측이 마지막에 성부 예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과학의 어떤 영역이라고 손자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는 또 이런 그 하위 개념인 용병술 분야에서도 용병술 분야에서는 또 우리 궤도야 속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위 개념으로 내려오면 또 술적인 영역도 손자도 또 중시하고 있습니다. 용병은 속임수라고 하는 건 순전히 술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나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주류는 메인스트림은 이제 과학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측 불가한 영역과 성부의 예측에 관한 이제 우리가 이야기인데요. 과연 전쟁을 우리가 하기 전에 예측이 가능한가라는 어떤 부분이죠. 만약에 손자가 계산과 비교해서 전쟁 승리 가능성을 미리 예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다면요. 이러한 어떤 계산과 비교가 불가능한 영역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비교해서 결국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산하고 비교하는 요소들만 가지고 수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전장에서 용병술로서 속임수와 같은 방책은 이 손자가 제시한 7가지 비교 대상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앞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547개를 이야기하다가 세를 형성하는 큰 개념에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전술적인 용병술의 차원에서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게 생뚱맞다고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547개에서는 속임수 이런 것들이 요소가 아니에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547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비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런 용병술 차원의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되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들마저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휘되는 임기응변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요소는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손자는 미리 계산될 수 없는 이런 술적인 영역을 무시해도 전쟁에서 승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손자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손자 병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손자 병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한 2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술적인 문제는 이제 용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산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앞에서 우리 하는 도천지 장법에서 장수의 자질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능한 장수는 당연히 지혜, 지략, 지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병력을 운용하는 이 용병술의 과정에서 뛰어난 어떤 용병술을 발휘하기 때문에 적을 기만하고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우연적인 요소들, 뭐 예를 들면 급작스러운 어떤 기후의 변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적의 기습, 그리고 뭐 전염병의 확산, 이런 어떤 마찰의 요소, 이런 난관에 봉착한 그런 상황에도 순간적인 어떤 기지, 임프라비제이션이죠. 장수의 임기응변 능력, 그죠? 순간적인 기지와 그 다음에 적시적인 대응, 임프라비제이션, 이게 임기응변 능력이죠. 이걸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손자 병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전체적인 손자 병법에 우리가 1편부터 13편까지 내용을 볼 때 이런 어떤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장수가 용병의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장수에 대한 비중을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게 이제 손자 병법의 전체적인 맥락인데, 그럼 장수가 실패하거나 실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장수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손자는 비록 장수가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전쟁을 그르치는 어떤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번 추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술적인 영역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계산과 비교가 불가능한 술적인 영역을 무시해도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지금 논의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세를 발휘함으로써 세를 발휘하면 이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이좌 기외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이좌 기외 세를 형성한다는 이좌 기외와 같이 일단 세가 형성이 되면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요소들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불쑥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승리를 향한 압도적인 흐름, 이게 세죠. 이 세를 결국은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손주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술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비교 계산하지 않는 이런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다 결국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손자는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의 문제가 승리의 저해 요소와 작용은 할 수 있지만은 승부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에요. 그래서 미처 고려할 수 없었던 이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만약에 전장에서 등장하더라도 장수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새의 발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클라우제비츠는 이제 군사적 천재성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손자는 이러한 것들을 장수의 지혜와 장수의 능력과 새의 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러한 우리가 시계편을 볼 때 전쟁은 과연 그러면 쉬운 전쟁이냐 어려운 전쟁이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손자가 시계의 마지막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결국은 전쟁은 예측 가능하시고 성산을 나는 이미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전쟁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전쟁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클라우제비츠는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은 간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쟁론에서.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 클라우제비츠가 보는 전쟁은 사실 지극히 간단합니다. 핵심이 뭐죠? 삼위일체론이잖아요. 정부가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설정하고 국민이 열정을 가지고 전쟁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군이 우연으로 가득한 전장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적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고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이 쉽지 사실은 이 종이의 전쟁과 종이에서 하는 전쟁, 종이 위에 이렇게 해서 하는 전쟁, 제가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 나오는 인용한 내용을 말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 전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다르죠.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 쉽지만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모든 전쟁은 매 순간 엄청난 마찰이 작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전쟁은 진행되지 않죠. 우리가 역사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손자도요. 이 클라우제비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전쟁을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군주의 어떤 그 다음에 장수의 능력, 그 다음에 천과 지를 활용한 전략 전술, 그리고 군사력과 훈련 정도, 군령과 상벌, 이게 전부 다 오사와 7가지 요소, 7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죠. 요건과 요소들이죠. 자, 이러한 요소들로 적과 비교해서 우세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자의 전쟁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다만 손자는 이 클라우제비츠와는 다르게 이러한 승리 가능성을 예측한 이후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쟁 수행의 어려움,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한 마찰,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사실 손자 범법에 진지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상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대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러한 것을 극복해야 되는 자세한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편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겠지만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이 고대 중국에서 이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군수 보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현지조달로서 속전속결로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는 나중에 이제 지승유오로 승리를 장담할 수 있고요. 이 전쟁의 불확실성은 또 정보의 획득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궁지에 몰려서는 속임수로서 이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손자가 살았던 시대의 전쟁의 어떤 속성이었어요. 이러한 손자의 견해는요, 이 클라우제비치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굉장히 전쟁을 좀 쉽게 보는 것 이런 느낌을 주죠. 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손자가 살았던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손자가 이 손자병법을 쓴 것은 사실 이 오왕 합력에 헌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 손자병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인물로 등용을 해주시오라고 자기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손자병법이고요. 결국은 오왕 합녀에게 이 책을 갖다 바치고 결국은 손자병법을 인정한 오왕이 결국은 합녀가 손자를 자기의 군사 즉 책사로서 이렇게 임명을 했죠. 그처럼 이때 이제 손자병법이 결국은 손자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출세를 위해서 그의 병서를 이제 오나라 합녀에게 바친 이런 어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실은 뭐 전쟁의 어떤 이런 마찰 요소, 불확실성이나 어려움보다는 어떤 전쟁의 예측 가능성, 뭐 난관 극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성에 이제 주안을 두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클라우제비처의 전쟁은 어려운 반면에 손자의 전쟁은 굉장히 쉬워 보인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느낌인데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뭐 심오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이 뒷부분에 시계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온 손자는 이런 승부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전쟁의 승부를 내가 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손자는 그런 의미, 손자의 그 의미가 전쟁은 그러면 굉장히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냐라는 이런 이제 하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제비처의 전쟁론에서 나오는 클라우제비처의 어떤 전쟁에 대한 생각과 손자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그냥 심플하게 한번 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시계편을 우리가 쭉 강의를 했는데요. 시계편이 굉장히 중요한 첫 편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 시계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엮어가는 하나의 머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계편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자병법 시계편을 이해하기 전 단계가 이 손자병법이 쓰여졌던 시대적인 배경을 제1강에서 설명했죠. 춘추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그리고 손자가 병법이 쓰였던 어떤 전쟁의 속성이 그 당시에 세 가지 원정작전이었고 그 다음에 결전을 추구하는 결전을 추구하는 결정적 공격 작전의 어떤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국 간의 패권을 다투는 하나의 같은 민족끼리의 어떤 시빌 워 내전의 성격을 가졌다는 그러한 어떤 전쟁 환경 속에서 원정이라는 어떤 그런 작전이라는 기반 위에서 오나라 합녀에게 헌정된 책이기 때문에 당시에 춘추시대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쟁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결국은 자기 군주에게 이게 바치려고 쓴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시계편을 읽고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작전편으로부터 또 3편으로부터 저기 11편 용감편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런 배경을 알고 손자병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을 우리가 뭐 여러 측면에서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심오한 어떤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강의의 초점은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 여러 가지 손자의 어떤 여건 환경을 고려한 군사 사상적인 측면에서 지금 손사병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해석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맥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사 사상적인 측면에서 현대전의 어떤 개념과 좀 접목해서 이렇게 손자병법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제2편 작전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